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논의할 사안이 있으지만 의사권을 원승동 회장께 이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얘기를 했다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주기적으로 매달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요. 그 안철수 이번에는 바뀌었다 이 기사랑 이준석 리더십 심판대에 올라. 이거는 거의 뭐 한 달, 두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투적인 부분이라 봅니다. 저는. 상투적인 부분이다. 네, 거의 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당대표 1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은 뭐 매 시점마다 이준석 리더십 심판대에 올라, 이준석 운명의 날 이런 거는 뭐 너무 자주 겪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시험대 올라 이 기사 이제 본 기억이 나요. 그게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 와선 참 어이없는 상황인 게 그때 재난지원금을 100% 지원할까 아니면 네. 80 몇 프로 지원할까 때문에 송영길 대표랑 합의를 하고 왔더니만은 어떻게 이렇게 10몇 조를 합의하고 올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반발도 있고. 근데 또 우리 대선 후보 선출되고 나서는 한 방에 50조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도대체 왜 그랬던 거냐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게 제 운명인가 싶은데 원외로서 제가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소통이 좀 불편한 것도 있겠죠. 원내랑 소통이 불편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의심을 하고 우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지나보면은 제 판단이 크게 틀렸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긴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야기할 그 기회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일단 윤리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 여당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윤리 징계 절차 개시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아마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뭐 지금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네.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은 저는 것 그걸 같아요. 이미 그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작년 말에 제가 바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혹 제기한 분들한테 제가 법적 절차로 형사 고소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또다시 얘기해라 이렇게 반복하는 입장이고 지금 또 얘기하자면 다 그런 의혹들 저는 부인하고 허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도 소위 말하는 성산납 의혹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는 이제 이걸 갖고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증거인멸 교사 의혹 정도 되면요 한 3단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제가 뭐 그 성상납 여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인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인멸을 제가 한 것도 남에게 교사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3단계 거쳐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한 단계도 지금 넘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언론이 봤을 때는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언급하고 저한테 그럼 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 안 했냐 그러는데 대선과 지방선거 와중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상대 당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게 되고 그게 선거에 긍정적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고 저는 법적 절차로 다 이미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러면 김철근 정무실장인가요? 네. 그 뭐 각서를 써줬다는 사람이 우리 이준석 대표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돕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교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는 충분히 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철근 실장에 예. 대해서 거기다 설명을 들었지만 예. 그거에 당연히 김철근 실장이 윤리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본인이 소명할 것이고 자 여기서 보면 다 첫 번째 이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제 김철근 실장을 예를 들어서 그 뭐 증언하겠다고 인사한테 가서 찾아보라고 만나보라고 했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시점에 그 각선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가서 이 사람이 뭐 말을 하고 싶어 하니까 한번 들어봐라. 왜냐면은 저한테 굉장히 그분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일 실장한테 제가 가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좀 가서 들어보라 할 수밖에 없더니 그분이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온 내용이 너무 허위니까 자기가 증언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 예. 해서 갔다 온 거고 그 다음에 한 15일 이상 격차를 두고 그 각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전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선거 과정 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독립된 건인데 이걸 이제 엮어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쯤이면 윤리도 다 알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뭐 식역으로만 한 15일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건이고 전혀 연관될 그런 소지가 없는 거라는 걸 알 겁니다. 성상납 의혹을 처음으로 뭐 폭로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아마 이준석 대표와 뭐 전화 통화했다는 녹취록도 아마 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예. 거예요. 예. 저한테 이제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냐?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그분이 먼저 연락했어요, 저한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도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연락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 제가 먼저 연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연락 오는 거 받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제가 이거를 그런데 무슨 대한민국의 전파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수사기관에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 의견서도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뭐 그걸 보고 저한테 만약 소환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소환 받으면 되는 것이고 소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제가 한 번도 그런 절차 거부한 게 없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좀 넘어갈게요. 김철근 실장 보고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 사실이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그 사람이 내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가보라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아닙니다. 예. 그걸 폭로하겠다는 어떤 유튜브 방송이 나오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이준석 대표를 내용이 다 틀리다고 그럴 수 하면서 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할 말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그때 대선 한복판 아닙니까? 제가 무슨 그분이 대전에 사신다건데 거의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제가 김철근 실장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왜 또 새벽 1시여서 또 아마 그때는 이런 거였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 김철근 실장도 이제 저랑 계속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무실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남는 시간에 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아침 일찍 돌아와서 다시 업무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든 또 좋아하지 않든 간에 이런 상황 자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대단히 불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벌써 좀 시간이 된 일 아닙니까? 처음에 12월에는 이제 이거 개시하지 않겠다고 한번 판단했고 근데 4월 달에 갑자기 또 이제 개시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2달째 이어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무엇이든 저한테 지정하면 저는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 요청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예. 오늘도 직접 나가겠다고 먼저 윤리 쪽에다가 의사를 전달했는데 오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오지 말라까지 모르겠지만 예.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럴 생각은 없다. 부를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윤리위원장에게 얘기한 겁니까? 다른 윤리위원회 관계자?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를 소관하는 그 사무처 담당 조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사람이냐면요. 윤리위원장 제가 선임한 분입니다. 이양희 위원장. 예, 제가 그분 전화번호도 알고요. 제가 정말 친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징계 절차 개시한 뒤로는 단 하나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오해 살까 봐. 윤리위원 어느 누구하고도 저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까 말했던 예. 그런 아주 형식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저는 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분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했을 뿐이지 제가 예를 들어 윤리위원장 제가 아는 분인데 전화해서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원래. 그런데 가만히 이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여기에 강영석 전 의원이 있죠. 예, 예. 그렇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의혹도 폭로했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상당히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한때 친하게 지냈던 시기도 있는데 처음에 정치권 입문했을 때 저랑 진짜 친했고요. 예. 그 집 아들들도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뭐 놀아주기도 했고 했는데
부정선거 담론 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지난 2년 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강용석 전 의원도 그 주장에 동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동조가 아니야. 거기가 끌고 나갔죠. 일축했죠. 제가 이준석 일축하고 대표는. 제가 예. 그것 때문에 토론까지 나가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때부터는 저한테 약간 공세적인 입장을 이제 취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이해하지만은 사실 이번에 뭐 SBS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게 이제 올라와 있지만은 사실 이런 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그것과 뭐 본인의 복당 문제와 결부돼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문제는 좀 제가 아무리 지인이라도 부적절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거부했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어서 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런 제안에 대해 가지고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저는 공적인 목표,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지. 제가 예를 들어 이 많은 것들 귀찮지 않으려고 그런 거 더러 받아주고 하면 제가 공당의 대표를 내려놓고 해야죠. 그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그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있겠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동안 해외에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한동안 해외에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해외에 가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해외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강용석 전 의원이 아마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듣고 있을 텐데 반응이 나올 것 같네요. 뭐 방송하러 갔다고 하는데 예. 뭐 원래 그분도 여행 좋아하고 하시니까 아마 가시지 않았을까 예. 합니다. 뭐 오늘 저녁 7시에 무슨 뭐 증거를 공개하겠다.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까? 윤리위원회가 시작되는 또 것 같은데.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방송도 보니까 뭐 요즘 그 운영자 격인 여러 분들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예. 따로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뭐 강용석 변호사랑은 뭐 제가 원래 친송한 게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은 글쎄요 뭐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결과론적인 지금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경기도지사 선거를 국민의힘이 패배했잖아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때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일부는 나왔었던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게 판단을 통해서 단일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라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 강용석 전 의원과의 이런 악연 또 더군다나 이번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폭로 이것과 연관돼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직접 그 당시에 통화했던 내용도 또 공개가 되고 말이죠.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전 의원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정치 복귀 또는 정치 활동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당장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라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폭로하다가 사실은 본인이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당의 김병욱 의원에게도 포항의 김병욱 의원에게도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경찰 무혐의 나와가지고 김병욱 의원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고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측에다가 다시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방송에다가 무고 혐의로 이제 또 걸어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내에 많은 구성원들이 사실 이런 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가 사실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은 민주당에 상당히 득이 되는 행동을 계속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듣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의 영역과 이 정치라는 사람의 영역이 혼재되기 시작하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종편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 시사평론하시는 많은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사심 섞인 평론을 많이 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종합편성 채널이 생긴 이후에 2011년부터 아마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안 잘렸던 거의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예. 제가 발언할 때 무리 있는 발언을 안 해서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 하차하시고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정치적으로 무리한 주장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이번 윤리위에 열리는데 나는 정말로 이게 허위고 부인한다는 걸 이미 얘기를 했었고 경찰에다가도 고소를 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떳떳하다. 그럼 윤리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호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품위유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펙트럼이 무한대입니다. 예. 그럼 품위유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품위유지를 정확히 이거 품위유지를 하지 못해서 당에 끼친 손해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에 끼친 손해가 정량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느냐, 아니면 당의 어떤 큰 선거에서 패배를 했느냐, 당원 수가 감소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답할지 약간 모르겠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윤리위에서 저한테 제시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걸로 징계하려면은 어떤 실제적인 품위유지 위반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당에 이러한 손실을 끼쳤다가 있어야 되는 것일 텐데 그게 뭐 저는 딱히 뭐 드는 생각은 없는데 그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취임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 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뭐 전수조사 의뢰해서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일단은 징계를 하고 당원권을 정지하고 본인들이 무혐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나면 언제든지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탈당 권고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했거든요. 예. 그때 그런데 윤리위가 한 게 아니었어요. 최고위가 그냥 구두로 한 경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실제로 아무도 탈당 안 했고요. 예. 그건 민주당이 했던 정치적 행동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도 아마 탈당한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권익위라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의 대처 수준이었고 윤리가 이런 윤리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 판단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결국에는 우리 당에서 아무도 그 실제 징계 조치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다릅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윤리위원회 결정,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본인도 생각하십니까?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고비라고 할 만한 것들은. 옛날에 무슨 뭐 바른미래당 있을 때는 제가 뭐 술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뭐 비읍시옷이라고 했다고 네. 해가지고 저 뭐 탈당시킨다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옷 되는 거지라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되는 거지. 근데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징계 들어오고 하는데 뭐 그때는 제가 당연히 뭐 그래 그럼 그 정도는 문제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이런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 있어가지고는 보통 윤리보다 상위 절차라고 하는 경찰 수사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경찰 수사 일단 보자.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예. 그리고 경찰 수사도 이미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이제 6달 된 문제입니다. 12월 말부터 네. 진행된 거니까 저는 경찰이 그래서 빠른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찰에서 이런저런 연락이 없습니까? 언제쯤 어디까지 진행됐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게 다 되려 그러면은 증거인멸 교사가 되려면 증거인멸이 인정되어야 교사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2단계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상당히 좀 더딘 모양이죠.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서 아무래도 경찰도 조심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빨리 결론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윤리위원회 앞두고 뭐 기자들은 정말 이준석 대표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처음에 뭐 한니발 장군 얘기한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염두에 두고 올린 글이에요? 결국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면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정말 격렬하게 예. 1, 2, 3차에 걸쳐 싸웠던 전쟁인데 근데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을 보면은 그때 한니발이라는 카르타고의 명장을 대응해가지고 그때 20대 후반 27살 정도 되는 그런 코르넬리우스 가문의 스키피오라는 스키피오. 장군이 그때 로마 집정관은 원래 일정 나이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도 안 되는데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대승을 합니다. 그 명장 한니발을 이겼다.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 이렇게 우리가 매번 지던 전투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영웅 취급 받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 인기가 올라가니까 참주라고 하죠. 참주라고 하면 이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견제가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실각하게 되고 그분은 굉장히 근데 그분이 실각할 때 굉장히 좀 그분의 입장에서 명예에 좀 손상이 갈 만한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 이제 정치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던 그건데 로마를 향해 뭐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전장에 있으면서 제가 진짜 제 개인적인 행보를 할 거였으면 할 거 많았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인사들이 보통 대통령 선거 때 취했던 건 뭐냐면요. 저도 이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경험했지만은 네. 보통은 대선 기간 중에
대통령 후보와 동선을 같이 다니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눈앞에 보여야죠. 대통령 예. 후보가 유세를 예를 들어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꼭 부산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유세 마치고 저녁에 대통령 후보가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 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소관계를 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대선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딱 이렇게 했어요. 저는 무조건 후보가 안 가는 동선을 가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아마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많은 의문이 풀릴 겁니다. 왜 이준석이는 호남이나 이런데 그런 어떤 열세 지역을 돌면서 계속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녔을까? 하루에 10군데씩 다니면서. 그거는 어떻게든 한 표는 더 긁어모아야 이긴다는 그런 절박한 선거 승리에 대한 의식이었지. 제가 그 당시에 아이고 우리 대선 후보랑 내가 좀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편하게 정치해야지 이런 거였으면은 제가 대표인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제 후보 따라다니겠다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사실 대선이나 이런 정치 여정을 반추해 보면은 글쎄요. 사실 당에서 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과 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은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저는 과도하게 공적인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 기자들이 앞에서 제가 자기 정치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보시죠. 자, 제가 호남 지역 돌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를 이 방향에서 보면은 후보는 영남이나 아니면 주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표를 모아야 되니까 후보는 일로 다니고 나름 인지도 있는 이준석이는 다니면서 취약지지만 열심히 다니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곳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 정치하려 한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 정치가 돼버려요. 사실은 공적인 목표, 대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취약지 공략하는 건데 뒤집어서 아주 꼬아서 생각하면은 자기 정치에서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무수한 저에 대해서 한 얘기들 보면은 이준석이 민주당 프락치다 이런 거. 민주당 프락치다? 예, 어르신들 하는 단톡방 가보면은 예. 모든 논리가 그걸로 기결돼요. 이준석은 민주당 프락치다 이런 거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90도 인사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90도 인사 안 하냐 이런 거거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90도 인사한 사진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90도 인사 안 한 사진도 많고요. 딱 그거 발췌해가지고 민주당 프락치다. 근데 이 민주당 프락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지휘해서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선거 패배를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수한 자기 모순을 견뎌가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 지칠 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냥 자기 정치 하겠다. 예. 그럼 제 자기 정치가 뭘까요? 저 아마 이제 여름 지나면서 저 당원 모으러 다닐 겁니다. 당원 모집. 예. 당원 모집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80만 당원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당대표 취임할 때 한 22만, 23만 당원 정도 됐는데 80만 당원인데 민주당이 100만 당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제가 아무래도 한 100만 당원까지 가야지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당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또 자기 정치했다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선언적으로 제가 자기 정치하겠다고 하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자기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땅에 묻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제 입으로 제가 자기 정치라는 단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길게 들어봤는데 이준석 대표는 내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경고라고 하든 징계를 하면은 그것으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이준석 대표는 그만두도록 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계속 이제 무슨 약간 기우제 비슷하게 기우제. 네, 제가 처음에 언론에 기사 나오는 건 뭐가 있었냐면은 오세훈 시장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유학을 가라고 조언했다. 유학 이야기도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집어 말하면 제가 오히려 거꾸로 저랑 실제로 밥을 먹고 저랑 실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학 얘기랑 묻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경험을 더 쌓아야 된다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입버릇처럼 해요. 그래서 외치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교안보 경험 쌓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거는 절대 어디 가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무슨 공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어느 나라든 다녀오고 싶은 것이고 실제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고 싶은 겁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든 다 틀어가지고 유학을 간다더라. 저는 진짜 학점 따는 일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살면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 나오고
해외에 갔다 온다더라 뭐 이런 거 계속 언론에 흘리는 겁니다. 예. 그래야 제가 힘이 빠지니까. 이준석 대표를 힘을 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게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대표 자리에 앉도록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히 기장을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유학을 간다더라라는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럼 당장 원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원내 의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가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 간다고 하니까 뭐 한동안 이준석 대표랑 친해지기보다는 한국에 남아있을 사람들이랑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퍼뜨리는 분들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예,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기우제 수준입니다, 이제 보면은. 예. 자, 그러면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 그럼 그 스키피오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나중에 로마에 대해서 저주의 말도 쏟아내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스키피오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스키피오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걸 시기한 원로원이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냐. 이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키피오가 결국에는 그 이후에 로마가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스키피오가 사라진 뒤에 로마도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런데 이제 스키피오가 실각한 뒤에도 스키피오의 후손이 소스키피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3차 전쟁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다시 전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은 전쟁에 싸웠던 사람에게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정치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2년마다 보통 선거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걸 기획하시는 분들은 뭘 좀 진짜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약간 궁금하죠, 그거는. 예. 거기에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어떤 정치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사실 우리가 당내에서 가장 치열한 현안이라 하면 보통 공천일 텐데 네. 공천 같은 일이 있을 때 지방선거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뭐 그런 것 세세하게 이렇게 기획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좀 불안한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우리 지방선거 때 가장 사실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는 시험 봐가지고 자격 시험. 60점 미만, 70점 미만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꽤 많이 걸렸습니다. 네,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치에는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 안 줬습니까? 배제됐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통 이제 시스템 공천 얘기하고 저희 당도 시스템 공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보통 컷오프 룰 정도였어요. 네. 예. 전체 조사해가지고 하위 20번 정도를 자르고 시작한다. 뭐 이런 물갈이 룰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권의 이 자격 시험이라는 게 처음 등장해가지고 자격 제한 요건으로 등장한 뒤부터는 정치인들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예. 사실 이번 시험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청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저분이 왜 이런 반응을 하면서 약간 이상한 반응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지금 딱히 뭘 하겠다는 거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혁신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많은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당에서 대표한 뒤로부터 했던 많은 조치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 뭐 잘못된 거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혁신위원회에서 아마 공천 시스템 혁신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최재형 의원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임기는 내년까지고 총선은 그 다음 해인데 왜 그 다음에 있을 총선 얘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지? 이준석 대표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에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명단 그대로 적어두면요. 나중에 가서 그럼 1년 뒤에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거 앞두고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그래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상투적이에요. 1년, 2년 전에 하면요. 왜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걸 건드려서 당에 풍파를 일으키냐 그러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한 5, 6개월 앞두고 늘상 보통 당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 짧게는 3개월 앞두고 공천제도 정비한다 그러잖아요. 왜 선거 직전에 평피풍파를 일으키느냐라고 똑같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생각은 한 가지죠. 나 건드리지 마. 예. 명단 나중에 대조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혹시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 집권당의 대표고 내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고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었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 당대표인 내가 뭐 누군가의 음모든 모함이든 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윤리위원회 또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어쨌든 지지하는 분들에게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예를 들어 저와 예를 들어 대선 후보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는 소위 윤핵관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을 때 제가 그때도 의총장에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설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거기 첫머리에 박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부터 박았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당내 갈등에 대해 가지고 뭐 저랑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라 그러면 다 제 잘못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리위가 실제로 그 날짜를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언론 보도에 6월 2일 날 윤리위를 한다고 얘기가 났었어요. 지방선거 다음 날. 그러면 언론인들이 적어도 뭘 말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누군가는 언론인들한테 6월 2일 날 윤리위를 한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의 그 말을 전했던 사람의 머릿속에는 애초에 우리가 6월 1일 지방선거, 6월 2일 새벽까지 개표가 이어졌는데 지방선거에서 질 거라는 혹시 생각을 하고 한 것인가? 그걸 빌미로 당대표에게 뭔가 태클을 걸려고 했던 것인가? 굉장히 불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에도 저는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근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인 지점들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 6월 2일 날 왜 이걸 하자 그러지? 네, 그런 것들. 이번에도 보면 제가 정진석 부의장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가는 건 분명히 내가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상의해가지고 외교부에 협력받아서 외교부가 일정을 짜가지고 저희가 가는 건데 왜 외교부랑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걸 언론에 내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이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런데 외교 일정인데 마음대로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이랑 협의된 거고 뭐 이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미묘한 지점을 노리고 그런 언론 익명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저는 악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 오늘 한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윤리위원회에서 뭐 경고등 간에 나오면 절대 본인은 승복할 수 없다. 이게 경고 나오면 예. 그것에 대한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아무쪼록 품위가 위반되었다 그러면은 품위 유지 의무 뭐 위반. 그거야 뭐 아이고 뭐 품위 위반했 뭐 그거야 뭐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뭘 사실을 적시해가면서 자기들이 확인했는데 뭐 이렇다 이래 버리면은 그건 경고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뭐 제가 그리고 너 지금 보면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어떤 언론 기사 보면은 뭐 신당 창당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기사는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이준석이 예. 신당을 창달할 것이라는 예. 얘기가 당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야말로 저 먹이려고 아예 들어오는 그런 익명 인터뷰들입니다. 예. 예. 제가 왜 신당 창당을 합니까? 예. 이준석 대표도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윤리위가 열리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이준석 대표 또 자업자득이에요. 본인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고 싶어도 이준석 대표는 자꾸 이렇게 뭔가 선을 긋고 거기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것 안에서 보면은 우리 정치권의 문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서 다선 우대 그리고 뭐 나이 순으로 이렇게 네. 하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 제가 뭐 인선을 한 데 있어서 저도 최대한 다선을 우대하려고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앞에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모시려고 그러고 이거는 제 나름 받아들이는 원칙이고요. 그와 관계없이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이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없어져야 될 문화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경험과 경륜을 받아들여라 이런 거. 경험과 경륜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왜 우리 당이 4번의 선거 연패하면서 그렇게 고생했겠습니까? 예전에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종교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광화문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고 막 삭발하고 이럴 때 네.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뭐라 했거든요. 그때마다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경험과 경륜을 밀어붙여가지고 저희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경험과 경륜보다는 이제는 좀 옳은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뉴스 많이 보고 본인이 한 이야기가 어떻게 뉴스에 나오는지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드린 질문과 연관지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언어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이준석 대표의 언어가 저 이야기에 해당되거나 저 이야기가 나를 향해서 한 이야기인가 생각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예. 안철수 대표는 패널도 못해요. 지금 정치자는 나와가지고 패널이 무슨 뭐 아무나 하는 건지 아십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당대표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본인의 뜻으로는 사퇴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인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당내 소속 의원, 당내 소속 최고위원, 당 대표를 저격해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침없다. 저게 우리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우리 정치도 저렇게 할 말 해야 한다라고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저런 이야기를 좀 물밑에서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좀 정중하게 표현해 주면 안 될까? 예를 들어 저런 데서 보면요. 저 말들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 한 행위 또는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응이죠.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예를 들어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구를 떠야지. 이 발언은 그 앞에 뭐였냐면요. 지구를 떠야 되는 이유가 우리 당이 망한 거니까 나는 정치를 그만두고 떠야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전 돕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진다고 하면은 우리 당은 부정당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도 지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도 만약에 그 당시에 밖에 있었던 윤석열 무소속 후보한테 내줘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당은 이제 망한 것이고 보수 정치라는 건 망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를 떠야 된다는데 저거 앞에 안철수 내용 싹 빼고 당이 망한 거 싹 빼고 뒤에 딱 빼서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야지. 우리 당 후보 윤석열이 되면은 지구를 뜰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당이 잘한 거니까. 근데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발췌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다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정치 화법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 이렇게 합니다. 같은 표현을 좀 더 약하게 애둘러 말하면은 잘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메시지라는 거는 다 그 계산해가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장현 관련 시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두리뭉실하게 선제적으로 표현했으면은 낫지 않았겠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요, 제가 예전에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장현의 시위 문화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결국에는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문명의 관점 비문명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게 대서득이 되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로 환기된 거죠. 그 전에는 저 무수히 말했습니다. 시위 그렇게 하지 마라, 시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을 유하게 하는 그거 되게 쉬워요. 네, 되게 쉬워요. 저라고 완곡 화법 못 하겠습니까? 저거 되게 잘해요. 하라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치자들의 메시지가 많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선 의원, 5선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 있지만은 무슨 말을 했는지 단 한마디도 기억 안 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전장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장현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단이 있을 것이니 이런 것들은 설득을 하잖아요. 기사도 안 나고요. 이게 이슈화 되지도 않고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 해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장현이 지하철을 점거하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타고 출퇴근하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거의 1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건 현재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치가 그런 것을 외면하면서 그냥 저감 만들기식 정치로 가가지고는 저는 끝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 보십시오. 북한이 기분 나쁠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저희 보수적 관점에서는 굴종적인 외교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은 하는 시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여의도에서는 많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필요한 시점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왜 픽업됐냐면요. 거의 한 7년 가까이, 6년 가까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중학생 저소득층 대상 교육봉사단체를 하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발탁된 겁니다. 정치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봉사활동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제가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보다 업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상적으로 무슨 장애인 시위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우리 연대합니다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무슨 장애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연대 의식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실제로 전장현 대표와 방송사에서 2시간 넘게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실제 문제를 접근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치권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뭐든 접근해가지고 그냥 뭐 위하는 척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도 문제 해결될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이준석 전장현 토론 보시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가지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진지한 토론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좋은 이미지 풍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잘 경청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가가지고 한 반년 동안 연락 끊고 이런 되게 쉬워요. 그건 오히려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뭐 고민도 안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정치 문화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된 이후에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취임식 자리에서 잠깐 인사 나눈 예.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뭐 한번 뭐 사저로 찾아가서 뭐 인사를 나눈다거나 뭐 그런 기회가 게 되면 뭐 있습니까? 좀 그럴 의향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사실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뭐 당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상당한 고령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정도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하는 판단이지만은 형 집행정지라는 거는 당연히 고령의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자, 윤리위원회 시작이 이제 한 3시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출연을 하셨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한마디 하시죠. 당대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참 대한민국 정치에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 혼자 가는 방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방향이 옳다고는 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사실 선거 2번 이겼다고 저는 자만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이기더라도 우리가 혁신을 해야지, 더 혁신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번 혁신위도 준비했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당내 인사 중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최재형 의원까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제가 정치 10년 하면서 제가 당선되고 제가 영달을 누리는 정치보다는 그래도 제가 정치하면서 뭔가 세상을 좀 바꿨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주어진 기회 동안에 그걸 꼭 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밤하늘 빛나는 수만 가지 것들이 이미 죽어버린 예, 지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에 이승윤 씨의 달이 참 예쁘다고라는 노래와 함께 어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에서 찍은 푸른 지구의 모습이 함께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우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고요. 이 도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한 달 보름 뒤에 달 탐사선 보내고 그리고 2031년에는 다시 우리의 힘으로 달에 로켓을 쏘아 보낸다. 이런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여러분도 공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에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